네, 김지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은 이제 실전 전업 투자자 생활을 하고 있고요. 각종 증권 방송에서 고정 패널로 출연하고 있고 훈훈한 주식 유튜브를 이제 막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된다 주식 투자라는 책을 지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업 투자하고 유튜브 그다음에 뭐 증권 방송 업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시전 투자 관련된 그 에어클래스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 이력이 상당히 좀 독특하다고 느끼는 네. 게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 엔지니어 네. 출신이셨다가 증권사를 거쳐서 뭐 자문사, 운용사 네. 이렇게 또 투자 업계에 발을 들여놓으신 다음에 지금 또 나오셔서 또 네. 자신의 또 비전을 향해서 또 가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약간 좀 어떻게 본다면 전혀 다른 영역에서 일로 오셨는지 그 스토리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화학공학과를 나와가지고 이제 플랜트 이 소위 말하는 초대형 열교환기 보일러 쪽에 설계하고 생산관리 뭐 기획 뭐 이런 쪽 업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지니어 생활하다가 마침 2008년도 때 그 리만 브라더스 금융위기 때 주식에 우연히 관심을 가지게 돼서 이게 본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저도 이렇게 관심이 오래 갈 줄 몰랐는데 너무 재밌고 그때 또 워낙 싼 시기여가지고 돈을 조금 벌었거든요, 주식으로. 조금 벌어서 이거 제가 진짜 잘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업으로 이제 해야겠다 하고 회사를 그만뒀죠.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증권사 자문사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진입장벽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도 2009년부터 한 2012년까지 역시 또 전업으로 좀 생활을 했고요. 실전 투자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증권사에 제가 2015년 정도에 들어갔죠. 15년 정도에 들어갔다가 한 3년 정도 지점에서 영업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자산운용사 옮겨서 자산운용에서 이제 대체 투자랑 이제 뭐 마케팅 업무하고 그리고 이제 자문사 가서 이제 공모주 운용하고 하다가 이제는 이제 뭐 이 책 쓰는 게 좀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나와서 이제 실전 전업 투자하면서 유튜브를 하고 있죠. 그래도 약간 중간중간에 그 투자에 상당히 좀 집중해서 하신 네네. 시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상당한 좀 성과를 인정받으셔서 네. 또 전혀 또 전공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뭐 운용사라든지 자문사 이런 쪽으로 가신 거 아니에요? 네. 그 자문사, 운용사, 증권사 가기가 진짜 힘들었고요. 맞아요. 네. 그 나름 그들만의 진입장벽이 굉장히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사실 맨땅에 헤딩한 케이스고 사실 운 좋게 제가 들어갔던 증권사나 운용사가 외부 인력을 받으려고 하는 조금 오픈마인드여서 들어갔던 거고요. 사실 증권사, 자문사, 운용사 자체가 제 실전 투자에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도움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이 관련된 금융투자 관련된 업을 하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타이틀이 좀 중요하기도 해서 증권사, 자문사, 운용사에서 업을 해서 사실 증권사, 자문사, 운용 업을 다 합치면 한 7, 8년 정도밖에 안 돼서 굉장히 짧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업에 10년 이상 되신 분들 뭐 대선배님들 앞에서 뭐 업 얘기를 하기는 뭐 너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대신에 이제 증권사, 자문사, 운용사 시절에 굉장히 헝그리하게 좀 리서치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전 투자에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엔 도움이 된 걸로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좀 잘 훈훈하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훈훈한 또 주식이시니까 그렇게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이렇게 대표님의 투자 노하우 이런 걸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면 그 주식을 할 때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 그런 뭐 세 가지를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실전 투자 있어서는 꼭 중요한 핵심 네 가지로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지로 핵심 네 가지를 꼭 말씀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기업의 펀더멘탈입니다. 기업의 펀더멘탈을 하면 실적이죠. 실적은 뭐 너무 많죠. 실적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저는 핵심은 요 세 가지로 보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영업이익률이 모두 꾸준히 증가하면서 현상 유지되는 기업만 찾아봐도 약 2,600개 정도 시가총액 그 상장된 기업 중에 최소한 한 200개 안팎으로 추려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기업도 200개 넘어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매출액, 이익, 영업이익, 영업이익률을 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나 아무리 펀더멘털이 탄탄해도 철저하게 어떤 모멘텀이나 재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모멘텀이나 재료는 테마를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니고요. 뭐 정치 테마, 뭐 인물 테마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부의 정책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런 글로벌 산업 동향에 대한 이슈나 변화가 있는 것들. 사실 이 정부 정책이나 글로벌 산업 동향 이슈 같은 거는 워낙 또 대표님이 정리 같은 거 진짜 잘해서요. 달란트 투자만 봐도
아니 제가 달란트 투자 저도 구독자입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게 아니고 달란트 투자만 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산업 정책 동향이나 이 정부 정책을 좀 눈여겨보자. 그러니까 기업이 아무리 펀더멘탈이 좋아도 모멘텀이 같이 안 붙으면 안 가더라고요. 절대 주가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어요. 펀더멘탈과 정책, 모멘텀, 재료 이게 같이 반드시 결합돼야 된다. 그게 두 가지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수급입니다. 결국은 누군가 사줘야지 주가는 상승하는 건데 개인도 굉장히 중요한 수급 주체 중에 하나죠. 근데 너무 파편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쪼개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응집돼서 사기에는 굉장히 조금 어떤 긴 호흡으로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단점은 긴 호흡으로 보기 어렵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좀 짧아요, 기간이. 너무. 실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의 평균 보유 기간이 일주일이 채 안 되더라고요. 진짜 짧네요. 4일에서 5일이 평균이에요, 전체 평균. 개인 투자자의. 그러니까 그만큼 못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걸 많은 투자 선배님들이 개선하려고 많은 유튜브 활동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은 개인 투자자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약점 요인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외국인이나 기관은 상당히 응집돼 있죠. 그리고 투자 사이즈 규모 자체가 다르고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붙는,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두 개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꼽자면 저는 단연 외국인의 수급이라고 보고 있고요. 기관도 사실 저도 기관에 있어봐서 알지만 기관도 상당히 좀 업종별로 편식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관도 사실 외국인만큼 자금력이 기관도 10조 이상 펀드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 하긴 한데 아무래도 전체 토탈 자금 측면에서 외국인이 좀 더 우량하다고 보고 있고요. 자금력 측면에서. 그리고 보유기간 측면에서도 외국인이 좀 더 길게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외국인 기관 개인 수급 중에는 압도적으로 외국인 수급을 봐야 된다. 근데 여기다 기관까지 같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업종이나 종목이 있다면 굉장히 이 자체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하는 걸 투명하게 HTS에 보여주는 나라가 없잖아요. 사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수급이 중요하다. 세 번째가 수급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차트인데요. 제가 아까 2009년에서 2012년에 매매할 때만 해도 차트 전혀 안 봤거든요. 무조건 펀더멘탈이다. 네. 무조건 실적이 중요하다 해서 했는데 우량한 종목인데 절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소위 말하는 그 투자 심리에서 진 거죠. 그래서 차트를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 저도 차트에 대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야, 이거 끼워 맞추기식 아니냐 했는데 그건 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실전 투자를 하면서 네네. 아무래도 매일매일 수익 압박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렇죠. 차트가 엄청나게 중요해졌고, 제가 전체 보는 종목 비중 중에 차트 비중 한 40% 정도 됩니다. 원래 빵풀에서 40%까지 비중을 높게 보고요. 차트가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차트 안에 사람들이 투자 심리가 녹여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네. 이 정도 선에서는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 정도에서는 바닥권이라 생각해서 좋은 종목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래량이 실리는구나. 이 정도 가격에서는 지지를 받는구나. 이 정도 가격에서는 저항을 받는구나 해서 차트에 보면 투자 심리가 아주 잘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도 반드시 빼놓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핵심 네 가지, 펀더멘탈 1등, 그 다음에 모멘텀 재료,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네 번째는 차트, 기술적 분석. 이 네 가지가 온전히 결합된 종목만 사도 투자 실패를 굉장히 줄일 수 있다. 맞아. 그렇다면은 최근에 약간 주식시장 흐름. 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진짜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 어려워요. 왜냐면은 차라리 좀 많이 빠졌을 맞아요. 때는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 감안하면은 지금부터 사도 된다라고 이제 사실 편하게 말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좀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 흐름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외국인 순매수세가 무서워요. 엄청나죠. 약 7조 5천억 정도 샀거든요. 최근 조금 이틀 정도 파는데 그래도 순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하고요. 어제 파월이 발언 세게 할 줄 알았는데 안 했잖아요. 그것도 좀 다행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위로든 아래로든 그 폭을 계산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사실 철저하게 업종별로 종목별로 그러니까 월별로는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대표적인 업종 한 종목씩 건설에는 삼성 엔지니어링, 플랫폼에는 네이버, 그 다음에
2차 전지 딴에는 뭐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케미칼. 그다음에 뭐 화학에는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대표 기업을 딱 해놓고 그 월별로 지수 대비 초과 상승이 났는지. 그래서 항상 지수 대비 초과 상승 나는 업종에 그냥 압축해서 지금 뭐 작년 연말에는 지수가 빠질 때 식품주는 강했어요. 식품주는 훨씬 지수보다 아웃퍼폼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성장주 지금 네이버, 카카오 잘 가고 2차 전지 가니까 식품주가 부진해요. 월별 그 수익률의 격차가 극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수 대비 초과 수익 나는 거를 최소한 월별로 체크하셔가지고 초과 수익 나는 업종에 좀 주목을 하자. 그래서 더 이상은 좀 매크로 이슈에 좀 저희가 언제부터 FMC 의원 누가 들어가서 어떤 발언하고 그런 걸 다 일일이 챙겼습니까? 맞아요. 저는 그거 공부할 시간에 실제 2차 전지 시장 침투율이 얼마고 신규 고객사 누군가한테 납품을 하고 그걸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크로 이슈에 더 매몰되지 말자. 그리고 지수 기준으로는 PER 지금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13배 수준까지 왔어요. 부담되는 수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부담되는 수준인 건 맞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순위 펀더멘탈 매출과 이익이 최소한 연평균 30% 이상 나는 업종에만 투자하자. 그럼 완전히 압축되고 추려지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은 수급인데 사전 주체가 있어야지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외국인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샀다가 갑자기 추세를 돌변해가지고 뭐 매도세로 일관한다든지 그렇게 방향 전환이 급격하게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간도 1월달 이제 1월달부터 3월달에 소위 말하는 기관들 연말에는 좀 조심하고 있다가 1월달, 3월달 연초에 소위 말하는 이게 기관들도 이제 신규 자금에 대한 리밸런싱을 하거든요. 좋은 업종들. 그래서 기관들이 신규로 들어가는 업종들을 잘 체크해뒀다가 너무 파악하기가 어려우면 이제 기관의 순매수가 최소한 저는 3일 이상 연속으로 나온다. 그럼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보기 시작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기관의 연속 순매수가 3일 이상 다 HTS에서 다 체크해 보시면 다 검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기관 수급도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금 좋은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지배구조 개선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드디어 올해는 아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이슈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뭐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이 뭐 테마처럼 움직였지만 중국 관련된 부분도 중국에 대한 매출 포지션을 전혀 안 가져간 상태로 실적에 반영됐다면 실적이 중국 관련된 포지션이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큰 폭의 실적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 국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1등부터 20등 사이에요. 네네. 너무 산업별로 포지셔닝이 잘 돼 있어요. 뭐 2차 전지 있죠, 바이오 있죠, 반도체 있죠, 플랫폼 있죠, 맞아요, 네. 화학 있죠, 뭐 철강 있죠.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소위 말하는 사실 지수만 사도 산업별 분산 포트폴리오 다각화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수급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크로 이슈에 너무 매몰되지 말자. 세 번째는 종목별 산업별로 철저하게 압축해서 공부하는 좋은 시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빠지면 저는 굉장히 좋은 올해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연말에 빠질 때 엄청나게 손절을 많이 쳤거든요. 지금도 손절 치고 있고. 네네. 손절을 목숨처럼 지키면서, 왜냐면 실전 전후 투자한 자리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손절 치면서 현금을 꾸준히 계속 마련하고 있는데 살 게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가격대에서도. 올라온 가격대에서도. 근데 올라온 가격대라고 해서 저점 대비 20, 30% 오른 거지, 고점 대비로는 55% 이상 반토막 난 것도 수두룩해요. 좋은 맞아요. 종목들. 네. 그래서 너무 이제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중장기적인 큰 흐름을 좀 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지수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은 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대신 약간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다소야 약간 지수 레벨로 봤을 때 부담되는 것도 있으니 지수가 여기서 더 오를까 더 내릴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는 사실 투자 관점에서 실익은 없고 대신에 종목별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괜찮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좀 주로 종목이라든지 섹터 그런 거에 집중하셔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고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눈여겨봐야 할 뭐 섹터나 주식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지겨우실 수 있어요. 근데 지겨워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하니까. 저희 쪽에서는 처음 말씀하신 거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여기 처음 말하는 거니까. 2차 전지에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2차 전지 그럼 핵심이 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소위 말하는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실적 증가세가 나왔다면 그 가격 상승분, 그다음에 뭐 환율 상승분, 뭐 기타 비용 뭐 비용이 완화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캐파 증가, 그러니까 Q의 증가로 실적에 반영되는 효과를 보는 해가 대부분의 소재 업체들, 뭐 장비 업체들이 올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작년에도 캐파 증가분에 대한 실적 반영은 약 30% 언더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50% 이상 Q 물량 증가에 대한 실적이 반영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배터리 아저씨 그분이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뭐 더 얘기할 부분이 없긴 하지만 압도적인 기술력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현업에 있는 LG 에너지솔루션, 뭐 삼성 SDI, 그다음에 뭐 소위 말하는 뭐 LNF 이런 소재 업체들, 장비 업체들, 뭐 P&T 이런 장비 업체들이나 소재 업체들이나 배터리 셀 업체들, 그다음에 뭐 LG화학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LG화학을 통해서 알아봐도 중국하고의 엄연한 기술 격차는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오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압도적인 기술 경쟁력이 향후 최소한 2, 3년은 유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기술 경쟁력이 있다는 거는 시장 점유율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유럽에서 지금 평균 68% 셀 업체가 지금 장악을 하고 있고 미국은 국무부 차관이 발표했잖아요. 국내 업체가 70% 이상을 한국 업체가 미국 내 배터리 셀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장악할 것이다.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이 뭐 CATL, BYD라는 뭐 쟁쟁한 회사가 있지만 그건 완전 내수용이거든요. 맞아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CATL하고 BYD가 유럽하고 미국 진출에서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미 너무 다행히도 미국의 IRA 법안이 이제 3월 달부터 세부 사항이 구체화되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그 IRA 법안 자체가 일종의 안보적인 목적으로 중국산 배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산 배제하면 실제 그 정도 캐파의 기술적인 레퍼런스에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뭐 캐파 레퍼런스 이런 뭐 검증된 부분, 뭐 품질, 뭐 생산 수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 업체들의 생산 수율이랑 저희 국내 업체들의 생산 수율 자체가 또 차이가 나고 아까 말씀드린 기술 경쟁력에 또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유럽 업체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브리티시 볼트가 파산하는 거 뭐 자금력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 수율도 못 잡고 기술 경쟁력을 못 잡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니까 실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의미 있게 캐파를 계속 증설하면서 수율을 맞추고 레퍼런스를 쌓아가는 회사가 없다. 그래서 시장 시장 내 점유율이 엄청 중요한데 북미와 유럽에서 굳건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거다. 그래서 작년 데이터를 봐도 중국을 제외하고는 국내 배터리 3사가 여전히 글로벌 1등이거든요. 55%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물론 중국을 합칠 경우에는 중국이 1등이긴 한데 그래서 중국의 소위 말하는 경쟁은 의미 없다고 보고 있고 일본의 파나소닉도 생각보다 엄청나게 뭐 공격적으로 증설을 한다든지 뭐 미국과 유럽에 뭐 공격적으로 진출해가지고 뭐 캐파를 늘리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워낙 또 파나소닉 업체 자체가 워낙 또 보수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2, 3년 동안 배터리 셀 업체가 가면 그 밑단의 소재 장비 업체는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기차 시장 침투율인데 아직도 제 주변에 전기차 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대표님 주변에도 전기차 타시는 분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없죠. 네네. 시중에 돌아다니는 건 아직 테슬라밖에 안 돌아다니잖아요. 테슬라하고 아이오닉밖에 안 돌아다니잖아요. 네네. 근데 올해
GM부터 시작해가지고 GM, 포드, 폭스바겐, BMW 신차가 쏟아져 나온다. 전기차 신차가. 그러니까 테슬라가 사실 완성차 업체들이 그들만이 가진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어서 전기차 업체에 뭐 그렇게 급속하게 빨리 뛰어들지 않았잖아요. 그 없는 사이를 테슬라가 막노를 탄 건데 일단 테슬라 타신 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뭐 높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보다는 제가 파악한 거는 좀 안타까운 점, 부족한 점이 많다.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의견이 있어. 그게 감춰졌을 뿐이에요. 그리고 테슬라 관련돼서도 일단은 이제 픽업 트럭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뭐 올해 양산된다고 하는데 신차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글로벌 캐파로 봤을 때 글로벌 시장 침투는 신규 차종 기준으로 신규로 앞으로 나오는 차종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은 아직 8%밖에 안 되고요. 여전히 뭐 최소한 5배 이상, 뭐 7배 이상 성장이 여러 개 남아 있는 거고 중국은 지금 30% 가까이 됐지만 중국도 결국 환경적인 이슈 때문에 100% 가야 되고 미국도 환경적인 이슈 때문에 이거 전기차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100% 가야 되고 그래서 중국과 미국도 여전히 엄청난 그 침투율 성장의 여지가 남아있다. 유럽이 지금 20% 가까이 됩니다. 지금 시장 침투율이. 근데 요것도 50% 100% 가려면 최소한 뭐 3배 이상의 성장 여력이 남아있고 그래서 시장 침투율 측면에서 여전히 너무 낮다. 그리고 시장 침투가 결국은 신규 차 말고 기존에 깔려있는 차들 있잖아요. 휘발유, 경유, 디젤 차들. 그 차들도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치면 아직 시장 침투율이 2% 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포텐셜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침투율 여전히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두 번째는 국내 업체들의 압도적인 기술 경쟁력. 세 번째는 글로벌 시장 내 점유율이 굳건히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 가지 중국과의 기술 격차, 그 다음에 매크로 이슈, 경기 침체에 대한 성장 둔화 우려, 그런 이슈 때문에 그 전기차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물론 최근 한 달 동안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조금 비싸지긴 했는데 많이 싸졌어요. 네. 그리고 전기차 업체들 관련 체인들이 드디어 숫자로 과거 7배, 8배 갔잖아. 그때는 이제 꿈을 먹고 사는 진짜 주식이 미래 가치에 대한 딱 그 꿈의 집합이잖아요. 꿈으로 갔다면 이젠 숫자로 찍히는 거죠. 실제 엄청납니다.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 LNF, LG와 이 양극재 4대 천왕이요. 매출과 이익 모두 매출만 50% 성장하는 게 아니고 이익도 50% 성장하고요. 그게 향후 2025년까지 그 배터리 업체가 소재 업체나 장비 업체들한테 주는 거는 최소한 1년에서 3년 정도 래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3년치 수주를 다 땡겨 받은 거죠. 그래서 배터리 아저씨도 3년 이미 그 바인딩 계약이다. 그게 맞고요. 그래서 바인딩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출과 이익 숫자가 찍히는 실적으로 이제 증명하는 이제 실적 성장주가 돼가고 있으니까 구조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돼서. 알겠습니다. 그 밖에 또 봐야 되는 섹터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그러면? 네. 저는 이제 또 재미난 게 미디어 엔터거든요. 아, 미디어 네. 엔터. 네. 저도 걸그룹 잘 모르는데 공부 엄청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네. 이게 팬덤이 그거더라고요. 나는 라면 먹어도 우리 아티스트 앨범을 사주겠다. 그게 진짜 강해요. 엄청납니다, 지금 이게. 그 앨범 가격도 비싸졌고요. 앨범도 안에 사진도 들어가고 다양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볼륨 자체가 커진 거죠. 그리고 엔터주 하면 너무 단일 아티스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아티스트가 마약하면 박살나고. 맞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국내 엔터사들이요 시스템화 됐어요. 그게 저는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팬덤이 국내에서 머물지 않고 글로벌화 된 거죠. 그러니까 팬덤 자체가 글로벌화 됐다는 얘기는 엄청난 양적 성장이 있었다. 큐의 증가가 있었다. 거기다가 이제 콘서트의 가격, 앨범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Q와 P가 동시에 지금 증가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Q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소위 말하는 앨범 판매 과거에는 옛날에 저랑 같은 세대실 것 같은데 김건모 100만 장, 신수분 100만 장 얘기하면 엄청났잖아요. 엄청났죠. 그때는 최고였죠. 지금은요 초도 물량이 그냥 80만 장 나와버려요. 선중운이. 지금 차기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불리는
JYP 스트레이키즈가 320만 장을 팔고요. 와. 엄청나죠. 320만 장입니다. 그리고 SM의 NCT 막 엄청 쪼개놨어요. 맞아, NCT 맞아. 드림, NCT 127 얘네가 막 연간으로 380만 장씩 팝니다. 앨범을. 그다음에 걸그룹 하면 이제 뭐 대표적으로 트와이스 뭐 그다음에 뭐 YG의 블랙핑크 있잖아요. 블랙핑크, 트와이스도 걸그룹인데 앨범을 200만 장 이상씩 팝니다. 그래서 막 예전에 뭐 보이그룹에 치중됐다면 지금 걸그룹 요즘 걸그룹이 더 약간 엄청나게 더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걸그룹 관련돼서 저연차라고 하는 게 이제 3년차 미만이 벌써 이제 트와이스도 8년차가 됐고요. 엄청나죠. 네. 근데 이제 막 요새는 또 대세가 지금 뭐 아이브, 뉴진스, 네, 뭐 르세라핌 뉴진스 엄청납니다. 네. 르세라핌 엄청납니다. 그 뉴진스하고 그 르세라핌이요. 초도 물량 80만 장 팔았습니다. 80만 장. 초도가. 그러니까 앨범 판매 사이즈 자체가 달라졌어요. 신인 그룹이 그러니까 저연차 3년차 미만의 저연차가 앨범을 엄청나게 팔면서 과거의 수익 구조가 급격하게 개선됐으니까 3년차 미만이면 빨리 회수하는 거죠. 투자한 거에 대해서. 아티스트에 대한 투자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이제 플랫폼화 되고 있다. 뭐 에스파도 걸그룹 최초로 160만 장을 초도 문장을 팔았고요. 그래서 이제 앨범을 팔면서 국내에서 그래도 우리가 캐시카우를 갖고 있던 게 일본이었는데 일본을 넘어서 미국을 가고 있고요. 이제 중동도 하이브 같은 경우 중동에서 처음으로 공연을 했어요. 네. 근데 중동 재미난 게 그 이슬람 인구가 크리스찬 다음으로 2위입니다. 지금 크리스찬이 한 31%고 이슬람이 무섭게 치고 올라가서 지금 24%까지 올라갔어요. 이슬람 인구가. 네네. 폭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 술도 안 먹고 이게 뭐 율법에 금지가 돼 있는 맞아요. 거예요. 거긴 되게 좀 네. 빡세잖아요. 빡세잖아요. 네. 이거 써야 되고. 그래서 그 복장도 하이브가 가서 공연하는데 복장 규제도 좀 받았나 봐요. 다 이거 두르고 쓰고 있고 안 쓴 사람은 다 해외 관광객이고. 그래서 이제 중동에서 첫 포문을 열었다는 게 그래서 이슬람 인구 공략하면 이거 엄청날 거다. 그 이슬람 관련된 인구가 지금 세계 2위니까. 그리고 뭐 지금 당연히 이런 뭐 하이브 같은 JYP 같은 엔터 회사들도 동남아에서 폭풍적으로 인기가 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가 뭐 인구가 2억 넘는데 인도네시아도 다 이슬람 인구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을 새롭게 좀 공략해보자. 그리고 가장 어려운 뭐 넘사벽이라고 얘기했던 북미에 진출했잖아요. BTS만 진출한 게 아니고요. 스트레이키즈도 지금 2만 이상의 소위 말하는 그 돔투어 이상 스타디움이라는 스타디움 투어를 하고 있고요. 트와이스 블랙핑크도 다 지금 돔투어 이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의 북미를 넘어서 일본, 중동, 동남아시아, 중국은 지금 엔터에서 매출 거의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중국은 보너스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반영되면 이건 엄청난 포텐이 있을 거다. 그래서 P와 Q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고 엔터 회사들이 글로벌 팬덤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JYP도 이 플랫폼 회사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YG나 이제 뭐 SM도 이 하이브랑 협업해서 플랫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서 이제는 그 소위 말하는 엔터사도 수익 구조로 굉장히 다각화하고 있다는 점, 글로벌 팬덤이 커지고 있다는 점, 세 번째는 SM 관련돼서 온라인 자산운용에서 지배구조 이슈로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SM뿐만이 아니라 엔터사 전반으로 지배구조도 개선되는 효과가 분명히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엔터는 이제 완전히 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미디어 엔터가 진짜 주가가 안 빠져요. SM이나 YG는 좀 이렇게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빠졌고 맞아요. 네. JYP 보면요 꾸준히 올라가요. 완벽한 우상향 추세예요. 그리고 매출과 이익도 여전히 30%, 이익률도 타 엔터사보다 압도적으로 JYP와 영업이익률 30%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특별히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주가가 안 빠진다는 게 유일한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미디어 엔터는 포트폴리오에 최소한 저는 20% 이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 더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또 이게 굉장히 심플하면서 또 재미난 그 관세청에 HS 코드라고 있어요. 수출 데이터 코드. 맞아요. 네. 이게 지역별까지 나오거든요. 그럼 그 회사에 예를 들어 미용 에스테틱에 HS 코드를 치면 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금천구,
까지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서울시 강남구는 클래시스의 수출 실적입니다. 서울시 금천구는 제이시스 메디칼의 수출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잖아요. 매월 나와요. 그거를 뭐 다월 투자증권이라든지 삼성증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월별 데이터를 매월 분석을 해줘요. 보툴리움 톡신, 에스테틱, 그다음에 치과, 치과 영상장비, 컨택트 렌즈, 그다음에 보톡스 이렇게 6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나오는데 굉장히 탄탄하게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K컬처, K푸드만 있는 게 아니라 K에스테틱이 글로벌로 뻗어나가고 있고요. K에스테틱도 가장 큰 시장이 미국인데 미국 진출을 했어요, 지금. 루트로닉 같은 회사가 미국에 진출해서 대표적으로 성공하고 있고요. 클래시스도 당연히 미국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28% 정도 역성장이 나왔지만 그 전에 보시면은 꾸준히 15% 이상 성장이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확실히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 미용 의료기기 받아보신 적 있죠? 저는 없어요. 없으세요? 네, 네. 워낙 피부 좋으셔서. 아니, 피부 좋은 걸 안 그리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전 뺀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요, 네. 남자분들, 2030 젊은 세대일수록 남자분들도 엄청나게 이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시술을 받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이 안티에이징, 조금이라도 더 어려 보이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굉장히 끊임없이 지속되는 욕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전체 에스테틱 시장 자체가 연평균 20% 성장이 나옵니다. 전체 에스테틱이. 그 중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피부에 닿지 않고, 그러니까 뭐 피부에 상처를 내거나 뭐 주사를 맞아서 투과하지 않고 하는 걸 비침습이라고 하는데, 비침습 시장만 엄청납니다. 비침습 시장 같은 경우는 연평균 25% 성장이 나오고요. 2021년 기준으로 한 120조 규모예요. 그 2030년까지 15에서 20% 성장이 나오는 거니까 엄청난 이제 전체 시장 캐파가 성장하는 메가트렌드 산업 보실 때 최소한 전체 산업의 성장이 15% 이상 나오는 산업에 투자하자. 그게 좀 핵심 아이디어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에스테틱 관련돼서 비침습 관련돼서 우리나라 회사들이 엄청나게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회사들이 장비를 한번 깔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그 다음에 소모품이 나가거든요. 소모품의 마진이 55%입니다. 마진율이요? 마진율이. 와,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장비를 일단 올해 2022년에 100을 깔면 2023년부터 소모품 매출이 약 30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2023년에 30, 2024년에 30, 2025년에 30인데 소모품이 마진율이 55%다 보니까 이거는 뭐 진짜 논한 장사인 거죠. 그래서 의료기기 회사들의 전체 제가 상위 15개를 평균을 내봤는데요. 평균이 33%가 나오더라고요. 마진이. 이렇게 많이 남긴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 점유율이 과점화되어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그래서 압도적으로 국내 회사들이 이 소모품 매출을 바탕으로 마진을 잘 유지하고 있고 마진율이 깨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에스테틱 전체 시장 규모 자체가 계속 폭증하고 있다. 15%씩 연평균 성장하고 있다. 세 번째는 국내 회사들이 해외 진출하고 있다. 브라질 같은 데도 굉장히 큰 시장인데요. 브라질 같은 데에서는 지금 클래시스 의료기가 50% 넘게 팔고 있거든요. 지금. 점유율이 50%. 네, 네. 그러니까 클래시스 매출 성장이. 성장률이. 네. 점유율은 지금 10% 언더로 알고 있는데 계속 지금 매출 성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루트로닉 같은 경우도 미국 매출이 지금 49%까지 올랐습니다. 전체 매출에. 퍼센테이지 네. 비중이. 네. 와. 올해 같은 경우 49%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작년에 30% 비중을 넘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잘하고 있고 브라질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고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이미 지금 꽉 잡고 있고 그래서 이 K 에스테틱이 글로벌화되고 있어서 그 Q의 양적 성장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스테틱 의료기기도 지금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신규 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제품 나오는 거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올해 클래시스도 RF 볼륨이라는 신규 제품이 나왔고요.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포텐자가 이제 중국에서 허가를 받으려고 대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K 에스테틱도 중국과 관련된 포지션이 분명히 있는데 중국 매출 비중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미디어 엔터처럼. 그래서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 효과는 K 에스테틱도 분명히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HS 코드 관세청 데이터를 통해서 투명하게 매월 수출 실적을 알 수 있다. 근데 수출 실적이 꾸준하게 지역별로 다변화되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게 좀 미용 에스테틱 기기의 핵심이고 마진율이 엄청나다. 네. 평균 마진율 33%. 와. 네.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네. 매월 수출 실적을 발표를 하니까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 확실히 투명한 정보를 네.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겠네요. 숫자를 계속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 의미 있게 올라가는 숫자를 보시면 재미난 게 소리 소문 없이 인터로저라는 회사가 일본 비중이 높았는데 글로벌화되면서 지금 소리 소문 없이 52주 신고가 영역이에요. 완전히 약간 체질 개선이네요. 체질 개선인 거죠. 이거를 아마 매월 수출 실적 데이터를 체크하시는 분이 있었다면 아마 투자를 하셨을 겁니다. 그게 아마 수출 데이터 실적이 연간 30%씩 증가하다 갑자기 80% 이렇게 증가하면 그 회사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지금 회복되고 있는 거가 휴젤 같은 경우가 지금 연간 수출 실적 데이터가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네, 그걸 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투자를 해오셨는데 약간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시면은 좀 투자자들이 보기에도 충분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다가 뭐 성공한 사례나 네. 실패 사례가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패 사례는 뭐 셀 수도 없이 많고요. 그래요? 지금도 무한히 많이 실패하고 있고요. 근데 무한히 많이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돈을 저도 뭐 몇십억까지는 아니지만 몇억 깨먹으면서 실패하면서 더 많이 배웠는데 대표적인 게 역시나 그 소위 말하는 첫 번째가 주식 갖고 장난질 치는 거예요. 그것도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유상증자, 교환사채, 네네네. 전환사채, 뭐 12발행 BW, 그 다음에 뭐 감자, 엄청나게 이 주식 갖고 장난질 치는 회사들. 그게 저는 그걸로 뭐 몇억 가까이 깨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갑자기 신규 사업을 막 추가해요. 저는 엔터 회사를 네. 거의 뭐 한 7, 8천 투자했었는데 그게 갑자기 금강을 개발한대요. 엔터 회사인데. 진짜 생뚱맞네요. 진짜 생뚱맞죠. 네. 근데 막 되게 막 엄청 구체적이에요. 무슨 뭐 호주에 있는 무슨 파이프라인을 뚫었대요. 거기에 지분 투자를 했대요. 그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서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혹한 거죠. 순간적으로. 그리고 제가 산 가격에서 일시적으로 50%가 올랐어요. 근데 이거 더 간다. 거기서 철저하게 느꼈죠. 네. 투자 심리가 이거 50% 이상 중요하다. 네. 그래서 50%간 지점이 딱 고점이었고 그 뒤로는 10분의 1토막 나서 지금 상장 폐지됐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신규 사업을 추가하는데 뭐 이런 건 괜찮죠. 예를 들어 뭐 2차 전지의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앞단의 전구체나 그 뒷단의 리사이클링을 이 소위 말하는 선순환 구조로 그러니까 밸류 체인을 하겠다. 수직 계열을 하겠다. 그거는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니까 괜찮은데 갑자기 엔터 회사가 뭐 금강을 개발한다든지.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실패 사례가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이 회사도 바이오 제약 회사를 한대요. 미국의 무슨 바이오 회사랑 MOU 체결을 됐대요. 그 회사도 지금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규 사업 추가하는 거는 엄청나게 조심해야 된다. 리스크가 있어야 된다. 이건 세 번째 리스크인데 실전 전업 투자를 하다 보니까 남들이 모르는 종목, 나만 발굴하는 종목, 네. 시가총액이 작은 거.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기관에 있어봐서 안 돼. 시가총액 5천억 미만에 있는 회사들, 기관들은 막말로 얘기해서 거들떠도 안 봅니다. 네. 5천억 아무래도 미만인 중소형 주식은. 펀드가 아닌 회사, 중소형 펀드를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라면 좀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소한 시가총액 7천억 이상 되는 회사들은 보자. 아무래도 리스크가 적어요. 움직이는 측면에서. 그렇죠, 아무래도. 네, 네.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주가 차트나 뭐 일봉 차트, 주봉 차트, 월봉 차트를 보시면 이 3천억대 미만에 있는 뭐 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 뭐 저는 그냥 평균적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뭐 1,000억대, 2,000억대 뭐 이런 회사들의 차트를 보면 위아래로 꼬리가 달려 있어요. 되게 지저분해요. 그게 뭐 테마랑 엮이면 더 지저분하고. 그래서 시가총액은 굉장히 중요하다. 시가총액은 쉽게 말하면 아파트 매매가 같은 거죠. 맞아요. 네. 시가총액 사이즈를 보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담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시가총액 작은 회사들을 저는 이제 발굴하고자 뭐 레포트도 없는 회사들 뭐 회사 찾아가가지고 뭐 맨땅에 헤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손품을 엄청 팔아서 그 회사에 뭐 외국 사이트도 뒤지고 해서 했는데 결과는 다 실패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 회사 절대 안 가는 거죠. 이거는 수급이랑도 연관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암만 파편화된 개인이 매수해주면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요? 다 모든 개인이 다 슈퍼개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형주로 투자하는 건 좋은데 최소한
증권사에서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not rated, 목표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최소한 증권사가 커버하는 거는 그만큼 어느 정도 검증된 회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하는 주식은 약간 미인대의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남이 보기에도 예뻐야지 멀리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작은 소형주, 남들이 안 보는 종목, 중소형주 내가 발굴해서 이걸로 대박 터뜨릴 거, 그거가 확률적으로 매우 낮다. 주식은 철저하게 확률 게임인데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는 종목들을 오히려 목표 수익률을 낮게 가져가서 짧게 끊고 그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중소형주 발굴해서 10배 대박 나는 것보다는 대형주를 타이밍을 잘 잡아서 작은 수익 실현을 여러 번 하다 보면 그 수익이 더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약간 성공한 사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성공한 사례 저도 공유할 테니까 대표님. 저는 사실 없어가지고. 네. 저는 이제 제일 불과 2년 전에 다 팔긴 했는데 제일 크게 성공했던 거는 게임주 중에 지하철 가면은 오래 갖고 있었어요. 한 8, 9년 갖고 있었으니까. 와, 진짜 오래 갖고 있었네요. 와. 왜냐면 그 회사가 계속 매출과 이익이 한 번도 역성장 없이 계속 성장했어요. 네. 그리고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다 게임을 하는데 다 그 프로야구 게임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프로야구 게임을 하는데 알아봤더니 대표도 너무 똑똑한 거예요. 전문 게임 개발자 출신이고. 그런데다가 매출과 이익이 계속 꾸준히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 봤던 게 이익률 자체가 다른 게임 회사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예를 들어 게임 회사 이익률이 15%다. 그럼 그 회사 25%에서 30%의 마진을 가져갔거든요. 근데 그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모바일 쪽에 대부분 PC나 소위 말하는 PC 쪽에 많이 주력을 하는데 이 회사는 모바일에 엄청 특화돼서 모바일 쪽으로 주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R&D 투자에 꾸준히 전체 매출의 한 8에서 10% 정도로 계속 R&D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주가가 그냥 꾸준히 계속 한 번도 역성장 없이 우상향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대형 게임사로 팔리더라고요. 그 대표이사도 그만두고. 그래서 이 회사는 여기서 더 성장하기는 어렵겠다 했는데 성장률이 멈추더라고요. 그런데다 저는 아직도 공부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만 너무 어려운 게 이 메타버스 관련된 주식들이 있어요. 게임주가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의 대장처럼 움직여서 10배 갔는데 다른 회사들은 잠깐 반짝했다 다 고꾸라졌거든요. 맞아요. 네. 엄청나게 고꾸라졌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주 중에 제가 투자했던 회사도 잘 가서 수익이 많이 나서 팔 이유가 없었는데 대형 게임사에 인수됐다는 점. 그래서 성장 동력이 약화됐다. 두 번째는 대표회사. 제가 신뢰했던 대표회사가 퇴진했다. 세 번째는 메타버스에 엮여서 테마주처럼 움직였다. 그래서 이제 다 매도를 했죠. 뭐예요? 그래서 종목명이? 컴투스입니다. 컴투스. 네. 아마 예측하셨을 겁니다. 저는 게임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게임 종류는 잘 몰라가지고 제가 게임을 안 하다 보니까. 네, 저도 게임을 안 합니다. 그래서 게임주 투자를 안 하면 너무 어려워요. 이게 신작이 대박이 나야지 게임주는 가는데. 맞아요. 예. 그래서 근데 그거는 재밌어요. 신작의 출시 일정이 나오거든요. 그 일정 전에 선취매는 할 수 있죠. 맞아요. 네. 네, 어느 정도 예측해가지고. 근데 확률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사실 게임주는. 네. 지금까지 눈여겨보는 업종 세 가지 말씀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또 종목들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약간 이걸 포함해서 내지는 다른 것도 괜찮고 유망하게 보시는 종목 5가지를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2차전지 4대 천왕, LG화학, 에코프로비움, LNF, 포스코케미칼은 당분간 계속 굳건한 4대 천왕 자리를 유지할 것 같고요. 네. 5등 업체 중에 코스모 신소재가 최근에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코스모 신소재도 좀 조정 나오면 굉장히 진입하기 좋을 것 같은 게 유일하게 코스모 신소재가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SK온 다. 네. 지금 아마 주력은 LG 에너지솔루션하고 삼성 SDI인데 SK온이 지금 테스트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안에 아마 왜냐면 SK온이나 삼성 SDI나 LG 에너지솔루션 입장에서도 당연히 양극재 업체 다각할수록 원자재 관련된 구입처를 다각할수록 아마 통제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스코케미칼로 지금 40조 수주가 나온 것 같고, 근데 40조 수주가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장기 공급 계약 10년 이상 장기 공급 계약 맺는 거는. 그래서
양극재 업체는 5등 업체 코스모 신소재에도 좀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 저는 가장 높은 성장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는 나노 신소재예요. 나노 신소재요? 네. 나노 신소재가 올해하고 내년에 매출 이익 모두 지금 추정치긴 한데 80% 정도 성장 납니다. 80%. 매년 80% 정도? 네네. 연평균으로? 3년치, 연평균 3년. 와, 그러니까 80%. 3년을 다 해서 네. 80% 성장한 게 아니라. 평균은 제가 80% 그쵸. 지금 나올 거로 평균. 야, 그러면 2025년치까지 지금 추정치 나온 게 있거든요. 거의 한 300% 성장한다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300% 성장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와. 네. 근데 아직도 상대적으로 너무 좀 워낙 양극재 업체들한테 가려져 있다 보니까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아직도 숨겨져 있다고 보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나노 신소재가 가려면 실리콘 음극재가 가야 되는데, 실리콘 음극재 이제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양산하는 데가 대주전자재로밖에 없거든요. 양산까지 맞아요. 하는 데는. 네네. 한솔케미칼 이제 아마 한솔케미칼 그래서 이따 화학주 말씀드릴 때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지금 양산하는데 대주전자 재료하고 이제 올해까지 포함하면 한솔케미칼 정도고, 그래서 결국은 실리콘 음극재가 많이 쓰여야지 실리콘 음극재 자체를 첨가 비중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3% 정도인데 올해 5%까지 늘리고 내년에 8%, 2025년에 15%까지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3%, 5%, 8%, 15% 비중만 늘려도 나노 신소재가 이 실리콘 음극재 충방전 할 때 부피 팽창을 막아주는 도전제잖아요. 그 도전제 수요가 폭증합니다. 그래서 이 도전제도 그럼 도전제 수요 폭증하는 걸 뭘로 알 수 있냐? 캐파 증설이거든요. 계속 캐파가 늘어나요. 올해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 15,000톤이니까 3배 증가하고요. 2024년에 25,000톤, 80% 정도 증가합니다. 그다음에 2025년에 한 4만 톤까지. 그러니까 5,000톤에서 4만 톤 보면은 8배 성장하는 8배네요. 와. 그죠? 엄청난 거죠. 그럼 그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재나 배터리 장비 업체는 최소한 1년에서 3년 바인딩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노 신소재도 LG 에너지 솔루션 비중이 높지만 실리콘 음극재가 지금 삼성 SDI도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SK온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에 편중돼 있다면 삼성 SDI나 SK온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주력 차종이 지금 이 나노 신소재가 납품했던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럭셔리 전기차 있잖아요. 포르쉐 타이칸. 맞아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진짜 디자인 끝장납니다. 끝장나더라고요. 네. 그런 차 저희도 좀 몰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고 싶습니다. 네. 포르쉐 타이칸만 실제 납품했는데, 포르쉐 이제 마칸이라는 차에 또 들어가고요. 마칸 SUV. 네, SUV 마칸에 들어가면, 마칸에 들어가고요. 그럼 마칸은 SUV잖아요. 그럼 일단 비중 자체가 세단보다 SUV가 70%가 더 들어가요. 왜냐면 배터리 용량도 1.7배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네요. 그만큼 도전제도 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Q에 엄청난 증가가 나온다. 그다음 두 번째는 마칸이랑 타이칸 외에 삼성 SDI에서 납품하는 BMW 신규 차종에 실리콘 음극재가 적용될 확률이 매우 높다. 네. 실리콘 음극재를 삼성 SDI가 젠5 공장에 이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SK온 같은 경우는 포드의 F150, 이게 베스트 차종이거든요. 픽업 트럭도 2배가 더 들어갑니다. 배터리 용량도 2배 이상 더 커져야 되고요. 네네. 그러면 음극재, 도전제 다 2배 이상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캐파 자체가 본격적으로 증설된 게 실적에 올해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매출가 이게 80% 이상 성장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비중 자체가 CAT 도전제가 지금 530억 정도 매출 예상하는데 1200억 정도니까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CNT 도전제가 풀캐파로 다 돌아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올해 기준으로 15,000톤이 돌아간다 치면 540억에서 못해도 1,000억 이상 나와야 되는 거죠. CNT 도전제에서만. 그리고 두 번째는 CNT 도전제 캐파 증설 외에도 소위 말하는 도전제가 양극재에도 쓰이고 음극재에도 쓰이는데, 음극재 쪽 도전제, 양극재 쪽 도전제는 LG 화학도 해요. 근데 음극재 쪽 도전제를 양산하는 데는 이 나노 신소재밖에 없어요. 왜냐면 음극재 도전제로 들어가려면 이 도전제를 단일벽, 이중벽, 그다음에 다중벽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단일벽이 제일 기술적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일벽으로 하려면 얇고 길게 분산해야 되는데, 이 CNT 도전제 파우더를 분산하는 게 나름 기술 진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무데도 양산을 못하니까 지금 이 단일벽 그 도전제를 나노 신소재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노 신소재의 이 CNT 파우더의 분산 기술력에 대한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주가에는 지금 프리미엄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NT 도전제 관련돼서는 압도적인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P와 Q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고 결국은 실리콘 음극재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 관련돼서 대주전자재료도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져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올해 매출가익이 40% 정도 성장이 나오고 대주전자재료는 내년에 특히 매출가익이 100% 성장이 나와요.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이 한 세트로 같이 어떻게 보면 양극재 업체에 가려졌는데 드디어 이게 올해 좀 부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왜냐면 양극재의 하이니켈 밀도를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가 95에서 거의 97까지 이제 한계치에 도달하면 이 음극재단에 충방전할 때 수명 연장하는 부분, 음극재에서도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부분 관련돼서는 당연히 실리콘 음극재를 섞으면 에너지 밀도가 기존의 흑연보다 10배 이상 좋아지거든요. 충방전할 때 팽창의 문제는 있지만 배터리 셀 업체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에너지 밀도인데 에너지 밀도를 음극재 쪽에서 키우려면 실리콘 음극재를 구조적으로 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도전제가 당연히 충방전 방지하기 위해서 쓰여야 되고 그래서 나노신소재의 성장은 너무 명확하다. 그게 숫자가 찍힌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게 전업 투자하시다 보니까 네. 디테일하게 조사도 많이 하시고 네. 뭐 일반적인 그런 분들이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말씀하시고 근거를 갖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네. 정말 여러분들이 잘 또 들으신 다음에 투자 의사결정하기에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또 네, 말씀하실 종목 아까 하이브는 좀 작게 말씀드려가지고 전혀 지금 보지 않는 섹터 중에 삼성 엔지니어링 있어요. 너무 의외죠. 맞아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 너무 의외인데 삼성 엔지니어링 크게 일단 첫 번째 순수 EPC 회사입니다.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엔지니어링 업계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진짜 삼성 엔지니어링 까다롭고 마진을 많이 남겨 먹어요. 밑에 소위 말하는 하청이 약간 죽어나가는 정답입니다. 네. 하청을 죽어나가지만 삼성 엔지니어링의 이익률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순수 EPC 회사인데 건설주랑 같이 도매급으로 엮였어요. 국내 건설 포지션 비중이 아예 빵입니다. 빵. 그러니까 국내 주택 경기랑 전혀 무관한 거죠. 그렇죠, 사실. 근데 국내 주택 경기 침체 나오니까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같이 박살이 난 거예요. 근데 해외 수주가 이 중동의 오일머니가 엄청나게 지금 2년 동안 유가가 크게 안 빠지면 지금 뭐 70불 중후반인데 저는 유가도 어떤 구조적인 이유, 유가의 구조적인 이유라고 하면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수요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뭐 중국 리오프닝 관련돼서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더라도 오펙이 가장 이 핵심을 쥐고 있는 오펙 산유국이 공급을 그렇게 엄청나게 늘릴 수가 없어요. 늘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자기네들의 헤게모니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노후화된 그 정유 설비를 엄청나게 폐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안 빠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유회사들이 2년 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지금 정유화학 플랜트가 호황입니다. 다시 호황이 돌아오고 있어요. 굉장히 철저한 사이클 산업인데 작년까지 진짜 안 좋았거든요. 3년 동안 제가 업계 친구들 물어봐도 수주가 없어요. 근데 지금 올해부터 수주가 폭증합니다. 폭증. 구체적으로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이 소위 말한 전체 해외 수주 중동 발주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압도적으로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이 삼성물산하고 1등, 2등을 다투고 있어요. 해외 수주에서. 근데 또 재미난 거 삼성 엔지니어링은 뒷배경이 있는 거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EPC 회사들 미국의 테크닙이라는 엄청난 회사가 있고 일본에 뭐 JGC가 있고 영국에 뭐 서브시가 있고 미국의 플로로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뒷배경이 없어서 좀 힘들었어요. 지금 아마 테크닙하고 JGC는 아마 화공 플랜트 수주를 아마 삼성 엔지니어링 쪼개져 갈 겁니다.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동안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삼성전자 반도체 신공장 짓잖아요. 미국에 테일러 공장도 있고 평택에 있고 그 물량은 삼성 엔지니어링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형님이 있으니까 기본 수주가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공 쪽에 수주가 안 나와도 덜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 삼성 반도체 관련된 수주가 올해도 굳건해요. 매출에 뭐 30% 안짝을 밑바탕을 깔고 가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덤으로 이제 해외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조짐이 보이는 게 일단 정부에서 밀어줘요. 올해 해외 건설 수주에서 $500 정부에서 2027년까지 달성해라 목표를 세웠고 아낌없이 지원을 자금이라든지 정책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350억 이상의 수주 목표를 정부가 금융, 투자, 외교에서 집중 지원해주겠다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수주 관련돼서도 이미
전년 대비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15% 이상 성장하는 350억 불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1등, 2등이 삼성물산이 삼성 엔지니어링이잖아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좋을 수밖에 없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과거에 좀 힘들었던 거는 이 EPC 설계할 때 정유 업체가 주면 일방적으로 그걸 구매, 설계, 시공까지 다 통으로 했는데 최근에는 조금 바뀌었어요. 그 피드 설계라고 하거든요. 기초 설계예요. 그러니까 구매, 시공까지 넘어가기 전에 일단 기초 설계만 먼저 받아요. 그래서 그게 수익성이 되는지 돈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따져봐요. 그래서 피드 설계 단계를 하고 피드 설계에서 영업적으로 검토가 끝나면 구매, 설계, 시공까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설계를 삼성 엔지니어링이 먼저 프로젝트 비중을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 설계를 하면 할수록 수익성은 덜 깨먹는 거예요. 수주 자체 규모, 캐파는 작지만 수주를 덜 깨먹으니까 이 규모 자체, 그러니까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럼 중동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냐? 카타르의 라스라판이 50억 불 수주 규모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의 아미랄이 30억 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가장 큰 게 지금 UAE의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 헤이렌 가스가 60억 불이에요. 이게 다 삼성 엔지니어링 관련된 프로젝트고 이 프로젝트 금액만 합쳐도 지금 뭐 약 한 130억 불 화공 파이프라인이. 그래서 건설사가 지금 올해 매출과 이익이 그 주택 경기 분양 미분양 나고 뭐 경기 침체 우려 그것 때문에 하는데 유일하게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 회사예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현대건설하고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데 현대건설하고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현대건설은 안타깝게도 국내 주택 포지션이 25% 정도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화공 플랜트, 완전한 화공 플랜트에 초점이 맞춘 삼성 엔지니어링.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신규 수주가 작년에 8조에서 올해 12조까지 50%. 전체 수주 규모도 50% 증가하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은 아무도 지금 관심 안 갖는데 최근에 발빠르게 외국인 요구 빨간 거 보시죠. 네네. 폭풍 순매수 하고 있어요. 한 달 내내 지금 미친 듯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PER 지금 9배 수준입니다. 와 진짜 싸네요. 그러니까 건설주의 프리미엄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은 건설주 중에 좀 차별화된 좀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기간에 좀 매수가 기간 인원들이 샀다 팔았다 하고 있어가지고 기간에 좀 매수만 붙어준다면 삼성 엔지니어링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도 결국은 이런 중동 오일머니 외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에 분명히 받을 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지금 완전 고립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올해 뭐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 전쟁 이슈가 올해는 좀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봤을 때 이 글로벌 해외 이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굳건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펀더멘탈은 견고한데 건설 네. 쪽에 엮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소외받고 있는데 도매급으로 매도당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네. 한번 또 붐을 일으키면은 모멘텀이 붙으면서 날아갈 수가 있겠네요. 그 붐도 있고 중동 오일머니 이슈도 사우디 가서 아랍에미리트 가서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MOU 체결을 했잖아요. 네네. 그 부분도 분명히 이슈가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구체화돼서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또 투자 아이디어 그다음에 주목할 만한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또 어떻게 운용하냐 그게 핵심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손절, 뭐 네. 물타기, 불타기, 네. 자산 배분, 목표 수익률 등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손절은 진짜 목숨처럼 지키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손절은 일단은 새로운 기회를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제가 전업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뭐 개인 투자자분 저만 해도 작년에 엄청나게 손절을 쳤는데 그 이유는 그 손절 친 걸 아까워하기보다 새로운 기회를 잡아서 새로운 기회에서 그 수익을 벌크업 하는 게 훨씬 더 제가 확률적으로 다 그걸 따져봤는데 그게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뭐 개인마다 기준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전업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짧게 뭐 일주일 미만으로 가져가는 종목들은 5%가 넘어가면 이제 추세가 깨졌다고 보고 기계적으로 손절하고요. 그 외에 저도 1년 이상 장기로 가져가는 종목 역시도 만약에 23% 이상이 빠지면 상한가가 돼도 회복이 못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준을 1년 이상 장기로 가져가는 종목도 약 25% 정도가 빠지면 추세가 완전히 깨졌다고 보고 있어서 1년 이상 가져가는 종목도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25% 이상을 좀 손절선으로 보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손절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빨리 정리해서 다시 사더라도 새로운 기회를 노리는 게 훨씬 투자 확률 측면에서 높다고 보고 있고요. 물타기하고 불타기 둘 다 이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데 굳이 둘 중에 고르자면
물타기를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미 추세가 깨진 종목을 사람들이 보통 수익 난 거를 팔고 수익 난 거를 팔고 오히려 손실 나는 거를 더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고 확률적으로 더 높은 게 수익 난 거에 더 불타기를 해서 수익을 더 극대화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서 저는 오히려 굳이 둘 중에 고르자면 물타기보다는 불타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할 때 추천해 줄 만한 공부 방법, 루틴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장 돌아가는 건 알아야 되니까 가장 첫 번째로 그날 거래 대금, 그만큼 거래 대금이 많다는 건 사람들의 관심이 지목된다는 거니까 하루가 힘드시다면 일주일 동안 가장 거래 대금이 많았던 종목만 HTS에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매일매일 거래대금 상위 1등부터 10등까지 있는 종목을 체크하고 그 거래대금 종목들이 왜 올랐는지 다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주식을 손품을 엄청나게 파셔야 된다. 손품이 진짜 중요하다. 손품에 수익률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 따져보시고 두 번째는 외국인 기관이 일주일 동안 산 종목 그거 체크를 해보시고 세 번째 하시는 거는 뭐 매매를 하시면 매매일치 쓰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가격에서 왜 팔았는지, 이 가격에서는 왜 샀는지 그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역시나 모멘텀이나 재료잖아요. 네이버에 증권란 들어가셔서 실시간 속보 중에 산업 관련된 기사가 나오는 게 있어요. 아니면 뭐 그 전자신문이란 뭐 사이트도 있고, 그죠? EBN이라고 맞아요. 그런 사이트도 있고, 아니면 그 소위 말하는 증권사에서 레포트 중에 50페이지 이상 되는 거 산업 레포트가 있거든요. 한경 컨센서스 가면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산업 그 초기 리포트 그걸 보시거나. 그래서 그런 소위 말하는 산업 관련된 기사를 계속 손품을 팔아서 계속 검색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 레포트 중에 산업 레포트, 기사 중에 산업 관련된 기사 그거는 매일매일 챙겨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래대금 상위 종목, 외국인 기관 수급 상위 종목은 매일매일 체크하자. 그래서 시장 돌아가는 그 동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투자 관련된 유튜브 중에 이런 업황에 대한 뭐 본질을 얘기하는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수급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막 최근에 달란트에서도 뭐 국민연금이 사는 종목 네, 맞아요. 이런 거 이거 굉장히 힘들고 손품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걸 달란트 채널에서 그냥 공짜로 보여줍니다. 네, 저는 달란트 투자 전혀 상관이 없고 전혀 직원 아닙니다. 이런 거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수급을 파악하는 거, 시장에 돌아가는 모멘텀이나 재료를 파악하는 두 개는 반드시 하자.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일치 쓰자. 매매일치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네. 대표님과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은 여기서 네.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고 네.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특히나 전업 투자 관점에서 뭘 네. 보고 있는지 어떤 맞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를 있는지 네. 어디 가서 못 듣습니다. 네. 꼭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다라고 하신다면은 또 유튜브 채널 네, 푸른한 주식 유튜브 채널이 네, 있습니다. 거기 가서 꼭 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투자 아이디어 한번 접목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모니터링 계속해서 받아보시면은 정말 좋은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음에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훈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